오늘 정치권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장 큰 화두는 뭐니 해도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70%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조금 전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합력을 해갖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실 불가피한 거죠.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회성으로 100만 원을 주느냐, 네. 뭐 물론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부터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긴 예. 하지만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심각성이라고 하는 건 일단 사회적 멈춤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모든 경제적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어떤 상황에서 충격을 받은 이 경제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일회성이라도 단발적으로라도 생계비가 필요한 분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음번 다시 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여야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논쟁의 소지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추후에 판단할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놨습니다. 세부적인 안들도 있었고요. 큰 틀의 의견 제시도 있었는데 이경수 대변인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저도 이번 그 정부의 지원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네. 불가피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기준을 나누는 데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좀 더 아주 이거 정교하게 좀 기준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만 보면은 가구별로 이렇게 소득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강남에 30억, 4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주고 저기 변두리에서 월세 살면서 어떻게 맞벌이 부부 하는데 맞벌이 부부가 700만 원 소득이 넘어갔다. 그러면 거기는 못 받고 이런 불균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소득만 기준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재산 관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줘야지 이게 국가 처음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줄 때 이미 거기서부터 불평등 또 불균형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은 이건 괜히 굉장히 정부가 나중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김종인 대표가 어저께 말씀하신 그 예산 이번 총선이 끝난 다음에 국회를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금년도 금년도 예산이 511조 원 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잘 따져가지고 불급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사항을 볼 때 이미 예산 집행 적기를 놓쳐가지고 불용 예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전용을 해가지고 예산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코로나 예산에 투입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도 정부는 조금 한번 깊숙하게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거에 제가 반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행정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대상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걸 고르다 보면은 거기에 따르는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상위 10% 골라내느라고 10% 예산이 1,230억이었는데 1,630억을 들였던 이런 모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다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를 한다거나 다른 방식들을 좀 취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위 70% 이하라고 하는 게 아마 자산 기준까지 포함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기준이 거기에 포함되면 그걸 어느 선에서 어떻게 자산을 끊을 거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산과 소득을 그러면 어떻게 합산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니 예. 일단 소득 기준을 가지고 사실 상위 70% 그러니까 하위 70%라고 하면은 거의 상위 30%를 골라내는 것은
상위 30%가 월등히 소득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사람 말고는 일단은 지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성격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김종인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 원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언급을 했지만 재정 여력 비축을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의 지출 구조 조정을 하는 부분 두 가지를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실제로 정부 예산이 제대로 집행 안 되는 게 한 달 반, 두 달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첫 환자가 1월 20일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어느 정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느냐. 확산세를 어느 정도 잡고 난 다음에 또 재정을 집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미리 다 당겨가지고 한꺼번에 집행한다거나 100조를 만든다고 해서 전부 항목 변경을 하면 나중에 가서 그건 또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차원의 것들까지 사실 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까지 같이 포괄하는 개념의 대책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정부의 결정 이전에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정치권에서 특히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양 당의 대표 주자들의 목소리는 좀 달랐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 등 32조 원의 긴급 지원과 기업 구호를 위한 100조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번 주에 들어서자마자 긴급 생계지원금 등의 추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난은 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숨가쁘게 전개됩니다.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이 될지 또 더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그냥 줬다가 중단이 되면은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강구하지 않을까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다가 뭐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 그걸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이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낙연, 김종인 양 선대위원장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조금 전에 두 분이 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원금 자체는 좀 동의를 하는데 방법론적으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서 어떤 변수가 될 만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들 수준은 이제 1960년대 뭐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할 때처럼 그렇게 뭐 무엇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받았으니까 양심상 뭐 찍어준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우리 국민 중에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국민들이 보실 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직면해서 과연 어쨌든 간에 몇 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과연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이 100만 원씩 투입돼가지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또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자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김종인 대표의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국민 여러분께도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당장 뭐 내 수입에 뭐 100만 원이 됐든 뭐 몇십만이 됐든 들어와서 기분 좋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민 소득이 세금이고 이 세금들을 나중에 우리 후세들이 지금 30대 40대가 전부 다 짊어지고 가야 될 저기 빚이라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이왕 자금이 예산이 투입되면은 이것들이 과연 국가 경제에 어떻게 반영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꼭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당장 급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게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태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답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상황을 버티고 다시 딛고 일어나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생계자금이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마 나중에 가면 지금 이제 쓰는 돈이 어느 정도는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다시 또 사회가
지금 이제 긴급 생계비가 들어가는 것도 결국 돈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돈이 풀리고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이 되면 그러면 다시 그 돈이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취하는 것을 일부 줄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다시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힘들어하고 지금 당장 아우성인데 국민들은 네. 그거를 그냥 외면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김종인 대표가 얘기한 것도 저는 뭐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하고 큰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1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것도 1인당이 아니라 가구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400만 가구 정도에 지금 한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4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한 9조 원이라고 치면 네. 김종인 대표가 그러면 예산 정부 예산 한 512조 됐었으니까 그중에서 한 100조 정도 뽑아가지고 이 예산으로 쓰자고 하면은 그럼 10번 정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예산 금액으로만 따지면 네. 뭐 돈이라는 게 그 돈이고 그 돈이니까 결국 추경 만드는 거나 아니면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선뜻 그거를 지금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는 앞으로 한 달 뒤쯤에 코로나 그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혔어요. 예. 잡히면 정부에서 기존에 예산 잡힌 거 그 예산 풀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쓰는 예산까지 미리 다 당겨가지고 다 변경해 놓으면은 그때 가가지고는 다시 또 원래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정부가 대응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총선이 끝난 다음에 국회가 구성되면은 그 국회에서 모든 항목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니까 그 시기는 언제가 되냐면 6월 달이거든요. 그럼 6월 달이 되기 때문에 이미 6월이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날지 아니면 지속될지 이게 보고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당장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누가 언제쯤에 코로나 전국이 끝날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거라고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너무 좀 무책임한 제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이니까요. 우리 당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이런 장기적인 대책에 대비해서 이 정도 예산 금액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레토릭은 전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예. 보고요. 예. 다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불편해하는 거는 그 100조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그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국방 예산을 줄이겠다는 건가? 아니면은 건설 예산을 줄이겠다는 건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의 5분의 1을 딱 그냥 뽑아버리자. 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이렇게 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대안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뭐 굳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평가도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총 코로나19 예산으로 따지게 되면 저는 100조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이미 뭐 금융지원 100조는 빼고 난 다음에 벌써 추경 32조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또 다시 9조 원이 들어갔다고요. 앞으로 더 아마 틀림없이 더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뭐 현실성이 있고 없고의 얘기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언젠간 논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총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후보자 등록도 마감됐고 순번도 정해졌고 이제 공식 선거운동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위원장 중심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지금 이해찬 대표가 맡으면서 한문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출마를 안 한 사람이니까 당대표가. 예. 당대표가 불출마한 사람이고 불출마한 사람이어야지 비례정당하고 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출마한 이낙연 그 후보가 지금 비례당하고 같이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선거법상.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해찬 대표가 몸이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아직도 하죠. 입원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 이해찬 대표가 그걸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떻게 될지는. 근데 역할 분담 차원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해찬 대표가 만약에 앞으로도 건강이 회복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불출마한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출마한 의원들하고 당하고 함께 같이 행사를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비례 정당들도 그렇고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당들이
이번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 자매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이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됐습니다. 의원들이 파견, 의원 파견, 의원 꿔주기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교섭단체 지위를 만들면서 선거보조금을 60억 가까이 이제 받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글쎄요,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이제 이번 기회에 제가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미 금년도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을 만들 때 네. 선거 비용으로 440억 원 이미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 440억이라는 선거 비용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면은 정당 법에 의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다가 n분의 1로 5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40억의 50%가 220억이죠. 220억을 교섭단체에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전까지는 세 군데잖아요. 민주당, 그다음에 통합당, 그다음에 민생당인가요? 민생당이요? 예. 요 세 군데에서 220억을 나눠 가지니까 70억씩 따뜻하게 네. 쓰겠죠. 근데 미래한국당이 새롭게 교섭단체가 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무슨 예산을 갖다가 미래한국당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네. 그 세 당이 많이 가져가야 될 것을 나눠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상의 국민 혈세가 새롭게 들어온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미래한국당은 상당히 좀 탄력을 받게 돼 있는데 당장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이번에 예산 문제 이거 네.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당이 새롭게 들어가가지고 좀 더 논의 구조가 좀 변할 가능성도 좀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정당들이 선거 비용을 제대로 잘 활용을 못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루스가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줄어들므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전부 다 위성정당 사실상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마 비판적인 여론이 높을 거라고 보는데요. 선거 보조금까지 위성정당이 받아가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거 끝나고 나면은 지금 통합당하고 합당하든가 아니면은 의원들이 그냥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한 당이 부부가 같이 호주머니 양쪽으로 지금 돈 선거 보조금 챙기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 현실상 이거는 누가 옳고 그름의 얘기를 떠나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굳이 이렇게까지 선거 보조금까지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두 번째 칸에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좀 민생당 밑으로 가고 정의당보단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은 지금 의원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의당 위에 세 번째 칸 정도밖에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은 한 의원 10명으로라도 충분히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20명을 맞추려고 의원들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선거보조금 받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혈세인데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받는 거, 물론 다른 정당이 받는 거, 이 당도 조금 나눠서 받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위성정당까지 선거 보조금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국민의 정서하고는 전 별로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선거 앞두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비례에서 여권표가 분산되지 않을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린 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그 당을 창당해서 끌고 가시는 분이나 예. 또 그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희 당에서 계시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간 분들 또 저희 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된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 기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자식을 둔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요 지금 비례정당과의 갈등 구도가 일단은 더불어시민당, 민주당의 자매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아닌 열린민주당이 또 때 아닌
뭐 홍길동도 아니고요. 뭐 자식 논쟁. 지금 열린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은 민주당이 효자가 될 것이다.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확연한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총선 이후에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어떤 이렇게 하나의 세력으로 몸집을 불리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전혀 갈 길이 다른. 이것이 최근에 봉하마을을 가서 권양숙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만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도 또 갈렸고요. 이게 결국은 어떤 결론을 총선까지 가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득표가 될지 상당히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요즘 시체말로 우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번 선거가 뭐 투표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일단 현재 추세로만 보면 투표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로 나오는 거 보면 진보하고 보수가 굉장히 결집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에는 자기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내 표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좀 넓게 보면 범민주 진영까지 포함하는 그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투표 포기층을 최소한 줄여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열린민주당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슬프다고 하는 점은 뭐냐면요. 이번 선거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대선도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 열린민주당이 의석 많이 가져가면요. 민주당하고 그냥 바로 한 몸 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거는 여권 자체가 분열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나중에 가서 대선까지 같이 가는 관계에서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해서 반길 수만은 없는 아주 미묘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정당들 간의 이런 지분 싸움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까 저기 뭐 이근영 저기 전략기획위원장. 전략기획본부장이요. 예. 그분께서 뭐 저기 우리 자식이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예. 아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다 얼굴도 닮고 다 닮았어요. DNA 검사까지 해보니까 자식 맞아요. 근데 자식을 DNA 검사까지 다 해서 나온 자식을 갖다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 누구한테 가서 저기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거 좀 웃기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 열린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일부분은 뭐 공천을 배제되신 분도 있고 또 일부분은 그냥 그 조국 장관하고 또 어떤 긴밀한 관계 때문에 계신 분도 있고 예. 지금 선거는 지금 코로나 정국을 해서 정부는 정부에 대한 조용한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해요. 근데 열린민주당이 뜨면 뜰수록 오히려 조국 장관 전 장관 문제가 더욱더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저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김의겸 대변인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부동산 투기 문제가 또 전면에 나설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껄끄러운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껄끄러운 건 뭐냐면은 지금 그 비례정당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시민당 만들어놔 가지고 뭐 모양새로는 앞번호는 다 뭐 시민에 주고 뒷번호를 뭐 민주당 사람한테 갖다 그러는데 만약에 열린민주당 저기 이름도 헷갈린다. 열린민주당이 만약에 높게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례정당에 나가 있던 자당 후보들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나는 이걸 우려하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지 뭐 내 자식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주말에 호남 찾은 이낙연 선대위원장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호남 지역에 출마한 다른 당 후보들이나 무소속 후보가 이낙연 후보 마케팅을 펼친다고 해서 이걸 막으려고 갔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주말에 지금 코로나 전국이라 조용한 유세 많이 치른다고 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이게 주말 뭐 예배 드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식의 비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거 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가 총리 시절에 뭐 재임했던 그 나름의 이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호남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역으로 생각하면 호남에서는
민주당 지지세가 그만큼 높고 예. 이낙연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호남에서 28곳이죠. 28곳 중에서 한 17곳 이런 곳이 지금 무소속이 출마했다고 하잖아요. 네. 호남 같은 경우는 지역 내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이 나와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낙연 후보가 호남을 찾았다고 하는 거는 이낙연 후보가 찾아야 할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던 측면도 있겠지만 예. 호남 쪽에 민주당 후보들이 빨리 좀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가서 지역구에서 한번 움직이면은 지역구 표심이 움직이는 게 아마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낙연 효과를 기대한 후보들이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사실은 호남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영남에서도 지금 무소속으로 많이 출마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영남에서도 굉장히 좀 지난번 선거 때도 무소속들이 꽤 많이 당선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이경수 부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은 호남 쪽에서 굉장히 강하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정말 압도적인 차이에 차기 대선 후보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호남 출신 이낙연 후보가 이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엉뚱하게 민생당까지 나서 가지고 뭐 이낙연 전 총리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하는 이낙연 마케팅이 생기는 현수막에 이게- 사진을 네, 걸었더라고요. 이런 게 예. 과연 이게 선거가 맞는지 네. 저는 굉장히 좀 의아스럽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좋은 경쟁은 뭐냐면은 정책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하고의 어떤 뭐 친분 관계를 가지고 어떤 선거 캠페인을 한다? 제가 볼 때 과연 이게 적절한지 저는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낙연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치 신이다 보니까 이제 종로 선거에 올인하느라고 그 대신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모셔왔지 않습니까? 네.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 부분 이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래통합당은요 무소속 후보들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 지역 말씀하셨는데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을 할까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무소속 출마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고 문재인 정권을 돕는 해당 행위입니다. 국민 명령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입당 불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소속을 돕는 당원들도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예,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공천에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한 후보들이 많은데 이게 바람을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일각에서는 이게 과거 사례와는 뭐 연합도 안 되고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글쎄요, 뭐 각각의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들이 많이 공천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특히 예. 중진 의원들이 탈락했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의원들을 하고 새로 공천을 받은 의원하고 어떤 인물 경쟁력이나 이런 것까지도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전 선거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소속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선거라고 하는 게 아까 열린민주당도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 자당 후보가 나가가지고 당선이 돼야지 우리랑 DNA가 비슷한 후보라고 해서 당선이 됐다고 나중에 가서 동지대라는 법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천에서 이번에 탈락된 의원들이 대거 만약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겼다. 그럼 황교안 대표 체제도 흔들리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만약에 낙선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당내 우군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예. 근데 그런 부분까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선거 보면은 대통령하고 나하고 가깝습니다. 제가 참모 출신이거든요. 대통령이 인기 높을 때는 다 그렇게 사진 내걸었어요. 근데 지금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하고 대권 주자로서 인기가 높다고 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같이 사진 올리고 민주당 후보가 아닌데도 지금 사진 막 올리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러면은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안 하느냐 그거. 그거는 그 현상은 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 황교안 대표가 지지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하고 손 같이 지켜든 사진이 틀림없이 아마 영남 지역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무소속 후보들 지금은 당장 뭐 해당 행위라고 해서 받지 않겠다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정치라는 게 또 필요하게 되면 또 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숫자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또 손을 내밀고 잡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저기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맞죠. 대부분 결과론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마 그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2분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의 그 홍준표 전 대표, 그 다음에 그 저기 거창 산청 그쪽에 이제 김태호 전 지사 한 2분 정도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분이고 다른 분들은 거의 뭐 존재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이 문제인데 2분은 그래도 저기 지금 현재 당에 상당히 혜택을 받고 거기서 저기 중요한 자리에 있던 분들이 무속을 나가서 과연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아마 이슈가 타겟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설사 된다 하더라도 아마 한동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다 말씀을 드리고 황교안 대표는 왜 저기 아까 저기 뭐 저 사진 안 걸어놨냐 저기 영남 지역 가시면 황교안 대표 걸어놓은 사진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